네, 이번 시간에는 12장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더구나 더 복잡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런 관계에서 또 야기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이제 않은데, 특히나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그 중고등학교 때하고 다르게 더 이제 관계를 더 폭넓게 형성을 하면서 그렇게 넓어진 관계망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갈등에 직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여러분 시기 때에 이런 이제 갈등에 대한 이해와 갈등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다룰 수 있는 이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갈등의 정의를 어원적으로 이제 풀어보면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를 뜻하는 칡나무하고 등을 뜻하는 등나무가 덩굴이 도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매듭처럼 얽혀 있는 모습을 이제 뜻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이 대립되는 현상. 다시 얘기하면 차이라든가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순기능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고요. 이제 반대로 역기능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갈등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갈등의 전통적인 관점은 어떠했는지를 보시면, 일단 과거에는 갈등을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싸움, 대립, 분쟁, 경쟁 이런 것들에서 서로가 맞서는 현상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맞서는 대립, 마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더 심화가 되면은 결국 관계가 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바라봤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을 좀 중요시 여기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 갈등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인식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갈등을 바라보는 이제 현대적인 관점은 대립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대립과 싸움을 풀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풀어나가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계도 관계 속에서 뭔가 실현과 역경이 있어야 이게 더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 관계도 그냥 항상 좋으면은 좋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갑자기 싸웠다가 연락도 안 했다가 좀 떨어져 있어 보니까 자꾸 막 생각나고 좀 그립고 이런 이제 감정들이 있어야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제기됐다라는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그 제기됐을 때 그 갈등을 잘 원만히 풀어 나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주로 서구 사회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구 사회에서는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정립을 해야 되는 갈등에 대한 관점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 갈등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수립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발전 도구로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로 갈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갈등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저마다 사람들의 성격, 행동,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피한 이제 그 필연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적절히 잘 관리를 해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이제 낭비를 좀 최소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인데 항상 사이가 좋아야지 우리 왜 싸워? 싸우는 게 문제 아니야가 아니라,
그 싸움은 불가피한 거예요. 특히나 이성관계에서 제기되는 갈등은 정말 그냥 마땅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커플이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한 번도 싸움을 안 했다? 그 유무가 아니라 갈등이 제기됐을 때, 싸움을 했을 때 정말 잘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이 커플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커플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이런 대립과 마찰은 거의 필연적인 요소니까 뭐 정말 이런 관계에서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돼 이런 인식이 아니라 문제가 얼마든지 제기될 수는 있는데 우리는 마찰이 생겨도 갈등이 제기가 돼도 얼마든지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오히려 관계를 더 견고하게 다룰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 갈등을 바라보고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갈등은 왜 유발이 되는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저마다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도 맞다고 생각해야 그게 좀 갈등이 없는 건데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B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벌써 거기서 이제 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차이를 제대로 인정 못하면. 나는 A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친구는 얼마든지 B라고 생각할 수 있지라고 이제 그 대응을 한다면 뭐 얘가 이상해 보이거나 내가 막 굳이 설득을 시키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일단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자꾸 빈번히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지닌 차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르다는 사실을 그냥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수용적인 태도 같은 경우는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의사소통의 폭을 줄이고 서로 접촉을 이제 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막 이제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면 내 생각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 이런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비수용적인 태도는 더 증가를 해서 갈등은 오히려 더 자주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차이를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비효과적인 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부적절한 소통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대화나 표현의 능력에 그런 이제 부재로 갈등이 생기는 거고, 특히나 일방향적인 대화는 서로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소통되지 못한 관계는 결국 갈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대화 도중에 뭐 협박을 하거나 비난, 뭐 욕설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상대도 결국 이제 기분 나쁘게 될 테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도 자기 방어 차원으로 나한테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 가족 치료 그 전문가인 가트맨 박사가 이제 제시해 놓은 그 내용인데, 이제 그 연인이라든가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제기가 되는 이유라고 해서 이제 그 가트맨 박사도 부적절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유로 이제 들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제 나쁜 그런 대화 습관, 대표적으로 지금 나열한 4가지, 비난, 방어 반격, 경멸, 도피, 요 4가지라는 거예요. 비난은 예를 들어서 상대가 어떤 이제 뭐 문제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인신공격식으로 이제 상대를 일방적으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이제 대화 방법. 그러면 이제 방어 반격. 비난을 들은 상대는 어떻겠어요? 예. 자기도
대응하겠죠. 비판을 받으면 자기도 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다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는 건데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항상 뭐 그 모양이라고 그러고 맨날 뭐 구제불능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나도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대화가 바로 방어 반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경멸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제 뭐 모욕이라고도 하는데 뭐 욕설 포함해서 그 일종의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거예요. 뭐 여자친구랑 뭐 싸우는데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막 측은해하고 달래주는 게 아니라 뭐 왜 우냐? 막 이러면서 약간 비꼬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욕을 하면은 더 심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 도피는 그 이제 다른 말로 뭐 벽쌓기, 회피라고도 하는 방식의 이제 부적절한 소통의 한 그 유형인데 아예 맞서지 않은 거죠. 상대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딴짓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거나 이런 식의 네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 부적절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관계를 좀 이제 호전시키는 갈등이 제기됐을 때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의 그 소통의 그 유형이 바로 지금 제시한 세 가지. 화해 시도하기, 진정하기, 타협하기.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화해 시도하기는 계속해서 맞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상대도 계속 공격만 하진 않죠. 이 사람이 강하게 맞서면은 나도 막 질 수 없다 이러면서 자기도 계속 받아치게 되지만 상대가 한 걸음 주춤 물러서 가지고 뭐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다 대고서 계속 공격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진정하기. 보통 이제 뭐 감정이 격화됐을 때 더 크게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진정하기랑 아까 부적절한 그 도피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도피는 아예 문제에 직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되면은 문제를 뭐 다루거나 뭐 해결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이제 태도가 아니라 아예 외면하는 게 도피, 벽쌓기라는 것이고 진정하기는 지금 서로 감정이 막 고양이 되다 보니까 이 상태로 대화를 해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 몇 시간이든 아니면 하루든 잠깐 우리 좀 차분히 정리하고 다시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좀 버는 그런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긍정적인 태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타협하기예요. 내 주장만 강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대방의 주장을 내가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조금씩 양보를 해서 좀 손해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타협하려는 그런 접근으로 뭔가 대화를 해야지 내가 반드시 이기고 너는 이제 져야 돼. 이런 식으로 승패를 가늠하려는 접근으로 대화를 하면 계속 싸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은 타협하기. 서로 적절하게 양보도 하고 이제 뭐 손해도 보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만족스러운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을 찾는 거. 그게 바로 타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 영상으로 이제 설명한 게 있어서 이게 대략 한 7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을 잠깐 끊고 요 링크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영상을 한 7분 정도 시청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리라 믿고 다음 설명할게요. 다음은 이제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갈등을 관리하는지 그 유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5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구분은 바로 이제 협조성이랑 공격성이에요. 그 협조성은 다른 말로 자기 의견 주장의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조성은 타인의 관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공격성은 반대죠. 자신의 관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갈등 관리 유형을 이제 그 타협형, 수능형, 회피형, 협조 및 경쟁의 이런 이제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요 내용을 먼저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그 좌표로 따지면은 X축에 해당되는 게 협조성, 타인의 관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정도, 이게 이제 약할 수도 있고요, 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X축에서 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협조성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Y축에 해당되는 게 공격성. 공격성은 자기 관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0에서 이제 위로 가면 갈수록 공격성은 높은 거. 그래서 먼저 갈등 관리 유형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경쟁형이에요. 요거는 그냥 그림을 보면서 듣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 넘기지 않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경쟁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협조성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상대방 관심 만족하려는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경쟁형은. 그리고 반대로 공격성, 자신의 관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정도는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경쟁형은 자신의 목표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런 경쟁형은 뭔가 이제 그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뭐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약간 독단적으로 무언가 결론을 내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제 불만을 그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재에 그 체육대회 뭐 동아리 티셔츠 그 결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장이 이제 그 동아리 멤버들한테 뭐 상의를 해서 티셔츠를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동아리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독단적으로 티셔츠를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빠르게 뭐 티가 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티셔츠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성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만이 제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경쟁력 같은 경우는 대화를 뭐 하면서 뭔가 해결을 하고 관리를 다루는 게 갈등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결국 힘에 자기 파워, 자기가 뭐 동아리 대표라고 하는 그런 파워를 내세워 가지고 그 상대방의 이제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형은 결국 상대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이제 취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회피형. 회피형은 협조성도 굉장히 낮고 공격성도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에 대한 충족도 안 하고 타인에 대한 뭐 관심을 만족시키려는 노력도 안 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제기가 되면 그냥 그 갈등을 외면하고 이제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냥 보류하는 유형. 근데 우리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좋은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회피형들은 갈등이 발생됐을 때 뭐 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막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해봤자 별로 나한테 득될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취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뭔가 해결점을 찾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자기는 좀 이제 피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피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익이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도 않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그냥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갈등이 해결되지도 않고 또 그 관계에서는 뭐 신뢰도만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을 보시면, 수능형은 협조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공격성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형 같은 경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상대한테 전적으로 맞추는, 그래서 이 수능형 같은 경우는 상대방하고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요구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참고 누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방이 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나 목표보다는 상대의 요구에 이제 맞추는 경향, 그래서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이제 경향성 때문에 자기 주장을 잘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능령도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스스로가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잘 맞춰주다가 나중에 자신의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그 관계를 이렇게 놓아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협형 나오죠. 타협형은 요 정 가운데 있죠. 협조성도 중간, 공격성도 중간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 타협형은 자신의 목표 달성과 상대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조금씩 또 손해보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손해를 보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손해를 보지만 내가 취하는 것도 있으니까 결국 타협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미해결된 불만족스러운 점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이 타협형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협력형이 나와요. 협력형은 협조성도 굉장히 강하고 공격성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의 이익도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유형. 그래서 이런 이제 협력형 같은 경우는 나하고 상대의 목표가 공동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양보나 모두가 조금 손해보는 그런 타협이 아니라 그냥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럴 수 있어요? 나도 만족하고 너도 100% 만족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협력형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진짜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사실 현실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갈등을 다룬다라고 하는 유형은 바로 타협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살펴본 게 경쟁형이었죠. 예, 그 협조성, 굉장히 이제 낮고, 자기 의견 주장 정도, 공격성이 높은 거. 그래서 경쟁형은 자신의 목표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고 의사소통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힘에 의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의 참여 기회가 상실이 되고 타인의 욕구가 이제 무시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본인은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속 그 불만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피형 같은 경우는 둘 다 낮은 거였죠. 협조성도 낮고 그 공격성도 낮고. 그래서 갈등이 발생됐을 때 이를 회피하고 보류하는 거. 내가 이제 해봤자 해결되지도 않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잘 해결할 거야 라는 그런 식의 이제 대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그냥 외면을 하는 거니까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느끼는 그 신뢰도는 자꾸 이제 감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형 같은 경우는 협조성은 굉장히 높은데 공격성이 낮은 거였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상대의 요구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주장을 못하니까 계속 처음에는 막 이제 맞춰주다가 본인도 그냥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무시가 되면은 스스로 욕구 불만이 심화가 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를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는 유형. 그 다음에 이제 타협형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표 달성과 상대하고의 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도 조금 이제 양보하고 좀 손해도 보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이런 이제 형태예요. 그래서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점은 그 양보하는 그 점들이 서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미해결된 불만스러운 점이 남아있을 수는 있다는 거. 그게 한계지만 사실 가장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갈등 관리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형 같은 경우는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중요시 여기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해결책을 찾는 거. 하지만 이거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긴 어렵다 그랬죠. 그냥 이상적인, 이론적으로만 이상적인 그런 유형. 그리고 다음은 갈등 관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면 내가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깨달음으로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겠다, 이렇게 이제 행동을 수정시킬 그런 또 마음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를 또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런 이제 과정이 결국 갈등을 관리하는 이제 그 과정이면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도식화한 내용을 보시면 갈등이 발생이 되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본인에 대한 그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때는 솔직하지만 공격적이거나 뭐 비판, 비난을 가하는 이런 태도로 의견을 나누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문제를 충분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배려하는 대화 나누기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상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여기 교재에 이제 그 부모님하고의 이제 마찰을 겪고 있는 한 학생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재석이는 부모님이 40대 때에 만나서 이제 늦둥이로 태어난 외동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애지중지했겠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서 이제 그 관심도 많이 기울이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관여도 많이 해서 간섭도 많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시험 기간이 되면 재석이는 방문을 열어놓고 늦은 밤까지 전문직인 아버지의 감시 속에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대학 전공도 아버지가 원해서 이제 선택한 전공이었고, 아버지하고의 대화는 주로 뭐 학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중간고사 준비는 하고 있냐, 졸업 후에 뭐 할 거냐, 자격증 준비는 하고 있냐,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진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석이는 집에만 가면은 이제 답답한 거예요. 숨이 탁탁 막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재석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해보고 싶다가도 아버지만 보면은 말문이 탁 막히고 아예 그냥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게 서로의 드러난 욕구랑 드러나지 않은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지금 재석이의 욕구는 뭐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있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진로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그 아버지의 일방적인 어떤 지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뭐 조언을 이제 구하면서 상의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드러나지 않은 욕구는 무엇이겠어요? 아버지는 지금 늦둥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좀 학교 생활 잘해서 학점 관리 잘해가지고 나중에 좀 안정적으로 취업도 성공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로 표면적으로 이제 보인 욕구 이면의 기대라든가 바람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 지금 재석이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재석이의 그 드러나지 않은 욕구를 아버지도 잘 모르시는 거고, 재석이도 아버지의 그 욕구,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왜 저렇게 나한테 사사건건 간섭이신 건지, 그게 결국엔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의 드러난 욕구랑 드러나지 않은 욕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이제 서로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 이제 두 번째,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제 보았다라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재석이는 재석이대로. 먼저 이제 재석이가 아버지한테 그냥 반발할 게 아니라, 뭐, 왜 시험 기간에도 자꾸 문 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저를 감시하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뭐, 숨 막혀. 이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는 제가 학교 생활 잘해서, 학점 관리 잘해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한 거 맞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한번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뭐, 저 역시 아버지의 바램과 뭐 제가 설정한 목표가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도달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버지랑 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만족스러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대화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제 의견을 좀 귀 기울여가지고 잘 들어주시면서 저랑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사람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부분이라도 동의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재석이가 아버지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 뭐, 학교 다닐 때 학점 관리 잘해야 취업에 유리한 건 당연한 거죠. 재석이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 아버지의 주장에 동의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인정해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얘가 더 이제 재석이가 힘들어했던 이유는 수업 후에 바로 도서관에 가서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다음 수업 준비나 과제를 하는 거 바라고 또 막 내가 공부하는 거 딴짓 하나 안 하나 막 지켜보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가 좀 수업 후에도 바로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하기보다는 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약간 기분 전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막 감시하면은 오히려 신경이 쓰이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버지도 왜 감시를 했겠어요. 그냥 본인이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좀 격려 차원에서 내가 좀 이제 내가 너를 좀 이제 관리를 한다 이런 차원이었겠지 뭐 얼마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가 감시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서로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윈윈을 목표로 기준을 제시하고 상대의 동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죠. 지금 공통된 목표는 지금 재석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잘 돼서 뭐 사회에 나와서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역할도 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본인도 바라고 아버지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윈윈의 목표로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해서 서로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일단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뭐 이번 중간고사 때 학점 몇 점 이상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아버지도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실 거니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저한테 한번 이제 자율적인 어떤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내서 이제 합의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 이게 좋겠죠. 그냥 자꾸 막 아빠가 막 나를 막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막 공부할 때 문 열어놓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맨날 집에 오면은 응?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자꾸 막 학점 얘기만 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만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나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한테 관여를 하시는지 충분히 안다라는 거를 인정해 드리고 내 방식을 이제 주장하고 또 믿음을 이제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제 달라 해서 정말 약속대로 학점을 어느 정도 받아야 아버지가 더 이상 막 사사건건 간섭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뤄야 되는 거죠.
마찰이 제기됐다고 해가지고 막 아우 너무 지겨워서 막 집도 일부러 늦게 가고 뭐 아버지만 보면은 막 인상 쓰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갈등 관리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또 이제 척도가 나와요. 총 30문항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239페이지 그 2번에 나온 그 점수를 체크하는 요 표를 채점표를 보시고 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1번 문제가 A랑 B랑 두 개의 질문이 나와요. 둘 중에 읽어보고 그래도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동그라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그 237페이지에 나온 그 문항 바로 옆에도 동그라미 표시하는 칸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거 먼저 보고 하셔도 되고 그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크하는 표를 보고 바로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셔도 돼요. 1번에서 지금 A는 나는 가끔 문제 해결의 책임을 상대방이 지도록 내버려 두곤 한다. 그리고 B는 나는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협상하기보다 서로 동의하는 일들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제 그러면 둘 중에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어느 쪽도 아닌데 라고 해서 응답을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그나마 어느 게 더 가까운지를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1번이 B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러면 뒤에 239페이지에 가시면은 1번 해가지고 B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A, B 중에 이제 선택을 하면 그 표를 보시면은 지금 A, B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5가지 유형에 따라서 각 번호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합계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경쟁형에서 동그라미를 친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회피형에서 동그라미를 친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이제 합계를 내시면 제일 동그라미가 많이 쳐진 유형이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 이제 나타나시고 자기가 어떤 유형인 것까지 도출해 내시면 돼요. 이거 이번 주차 과제예요. 그리고 하나 더 241페이지로 가시면 사례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읽고서 지금 2번이랑 3번을 응답하시면 돼요. 1번은 하지 마시고 2번, 3번 각각 문항에 대해서 5줄 이상씩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그 우리 이제 수업이 화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는 기한 내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차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